피리 소리.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좋은 엄지머리 총각이 있었습니다. 온 마을에 흉악한 열병이 퍼져서 엄지머리 총각은 갑자기 부모를 여의고 남의 집에 나무를 해주며 간신히 살았습니다. 오늘은 나무를 해서 아래채 광을 가득 채워라. 하루는 주인이 아래채 빈 광에 나무를 가득 채우라고 엄지머리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엄지머리 총각은 나무를 많이 하려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가 아주 큰 나무 하나를 발견했어요. 작은 가지를 잘라내니 나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지머리는 나뭇가지를 하나씩 잘라내고 굵은 줄기에 도끼질을 해보았습니다. 굵은 나무줄기가 몇 번 울리더니 그만 쿵 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무 속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엄지머리는 나무통 속으로 팔을 쑥 밀어 넣어 보았는데 손끝에 막대기 같은 것이 잡혔습니다. 조심조심 힘을 다해 막대기를 빼냈어요. 먼지가 뽀얗게 묻은 가느다란 통이었습니다. 흙과 먼지를 툭툭 털어보니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필이었습니다. 은은하게 푸른 빛이 나는 필이었지요. 엄지머리는 피리를 입술에 대고 후 숨을 불었습니다. 통에서 휑 바람 소리가 나면서 저쪽 골짜기에서부터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숲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지나가자 알지 못할 향기가 은은하게 숲속에 번졌습니다. 엄지머리 총각은 피리를 불지는 못했지만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리춤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것이 겨우 이것이냐? 주인은 나무하러 갔다가 너무 늦게 왔다고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산에서 놀다가 이렇게 늦게 오다니 당장 나가라. 주인은 엄지머리를 쫓아냈습니다. 주인집에서 쫓겨난 엄지머리는 막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고 금방 밤이 되었습니다. 터덜터덜 무작정 걸어서 고개를 넘어갔어요. 어디인지 모를 만큼 고개를 넘고 또 넘어가니 주변이 금방 어두워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엄지머리는 바위 밑에 쪼그리고 앉아 밤하늘을 올려보았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떴습니다. 엄지머리 총각은 불현듯 피리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행히 피리는 허리춤에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엄지머리는 별이 총총 뜬 하늘을 올려보며 피리를 불어보았습니다. 몇 번 바람 새는 소리가 나더니 가늘게 피리 소리가 났습니다. 엄지머리는 숨을 모아서 길게 피리를 불었어요. 피리 소리는 은은하게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디선가 향기로운 바람도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지머리는 피리를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지요. 산속 나뭇가지에 옷이 걸려 있었는데 조그맣게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나뭇가지에 여자가 걸려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나무에 걸린 사람이 가늘게 소리를 냈습니다. 엄지머리는 조심스레 여자를 낙엽 위에 눕혔습니다. 여자는 후 숨을 크게 내쉬고는 피리 소리가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피리 소리를 들으니 신기하게도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여자는 아랫마을 김정승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엄지머리는 허리춤에 피리를 꽂고 여자를 넘었지요. 마을로 내려가 김정승 집을 찾아갔습니다. 큰 대문 앞에서 사람을 부르자 심부름하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삼돌아, 내가 왔다. 그러자 삼돌이가 깜짝 놀랐어요. 애기씨. 삼돌이는 곧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나와보세요. 애기씨가 돌아왔어요. 집 안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김정승 집의 셋째 딸이었는데 마마에 걸려서 산속에 버려진 것입니다. 흉악한 전염병에 걸리면 산속 나무에 걸어두는 풍습이 오래전부터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거지들을 내쫓고 대문을 닫아라. 내 딸은 이미 죽었다. 대청마루 위에서 김정승의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삼돌아, 대문 안 닫고 뭐 하느냐. 김정승의 명령에 집안 사람들이 하나씩 슬금슬금 자리를 떠났고 삼돌이는 하는 수 없이 대문을 닫았습니다. 엄지총각은 셋째 딸을 업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다가 마침 다 허물어져가는 빈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엄지총각은 나무를 내서 내다 팔아 하루하루 살아가며 셋째 딸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잠시 일손을 놓을 때면 허리춤에서 피리를 꺼내 불었습니다. 조용한 산속에 피리 소리가 잔잔히 퍼져나갔지요. 엄지총각이 피리를 불면 이상한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산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와서 엄지총각의 발 앞에서 가만히 엎드렸습니다. 노루가 달려와서 그루터기에 비스듬히 기댔어요. 산새들도 잠시 노래를 멈추었습니다. 멀리 계곡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피리 소리는 더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산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신기한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셋째 딸의 얼굴에는 까만 딱지가 덕지덕지 생겼다가 떨어졌습니다. 검은 딱지가 떨어지자 얼굴은 온통 곰보로 변하고 말았어요. 마마는 낳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셋째 딸은 이 집 저 집 남의 집 바느질 일을 했습니다. 곰보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더 열심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 사이 신기한 푸른 피리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연기처럼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피리 소문은 욕심 많은 김정승 사위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다시 역병이 들어와 아이들이 마마에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대문에 숯을 걸고 황토를 뿌리고 팥죽을 뿌리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도 마마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마마에 걸린 아이들은 얼굴이 숯불처럼 빨갛게 달아오르고 물집이 생기고 열을 견디지 못하면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산에다 묻었지만 마음속에도 같이 묻었습니다. 온 마을에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슬픔에 잠겼지만 마마 병마는 쉽사리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을 현감이 끝내 방을 내걸었습니다. 역병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은 300냥을 상금으로 내린다. 바느질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셋째 딸도 그 방을 보았습니다. 그리곤 집으로 돌아와 엄지머리 총각에게 피리를 불어볼 것을 권유했지요. 엄지총각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을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손에는 푸른 피리가 들려 있었지요. 셋째 딸은 산길을 내려갈 때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엄지총각이 산길을 벗어나려는 즈음에
누군가 덤벼들어 몽둥이로 내려치고 쓰러뜨렸습니다. 내가 신통한 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우리는 김정승 집 사위가 시켜서 하는 일이다. 도둑들은 피리를 빼앗고 나무에 총각을 묶어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엄지머리 총각은 나무에 묶인 몸을 풀려고 몸을 비틀고 소리를 질렀어요. 마침 지나가던 나무꾼이 풀어주었습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고 피리도 빼앗긴 엄지머리 총각은 간신히 오두막으로 돌아와서 도둑에게 피리를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셋째 딸은 걱정하지 말라며 조용하게 웃었어요. 피리를 불어서 역병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 동원 앞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김정승 첫째 사위가 푸른 피리를 들고 현관 앞에 나섰습니다. 도둑을 시켜서 엄지총각에게 뺏은 그 피리이지요. 나으리, 역병을 쫓아내면 정말로 은 300냥을 주나요? 그렇다마다 역병을 쫓아낼 방법이 있느냐? 있고 말고요. 저에게는 신기한 피리가 있습니다. 이 피리를 불면 마마 역병을 쫓아낼 수 있지요. 그러면 상금은 제 것이 되지요. 역병을 몰아낸다면 상금은 당연히 자네 것이 되네. 첫째 사위는 현감의 말을 듣고 자기가 역병을 몰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잡고 품속에서 피리를 꺼내 힘차게 불었지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사위가 아무리 힘껏 불어보려 했지만 피리 소리는 울리지 않았고 오직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났습니다. 예끼, 너는 내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 피리를 불어서 역병을 몰아낼 것으로 기대했던 현감은 버럭 성을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많은 사람 앞에서 거짓 약속을 한 죄다. 현감이 벼락 같은 소리를 내자 둘째 사위가 나섰습니다. 나으리, 저 피리는 사실 제 것입니다. 제가 피리를 불어서 역병을 몰아내겠습니다. 둘째 사위가 자신 있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둘째 사위도 역시 피리를 불지 못했지요. 현감은 또 소리를 지르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놀리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그때 셋째 딸이 현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으리, 저 피리를 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입니다. 저 사람이 피리를 불 수 있습니다. 피리는 원래 저 사람 것입니다. 셋째 딸이 엄지머리 총각을 가리켰어요. 자리를 잡고 앉은 엄지머리 총각은 피리를 입에 댔습니다. 푸른 피리에서는 아름답고 청명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청명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은은하게 울리다가 점점 멀리 퍼져나갔어요. 산골짜기에서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고 어디에선가 향기로운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향기로운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셨습니다. 검은 연기와 같은 기운이 향기로운 바람에 밀려가는 듯 했습니다. 산을 넘어 바다 쪽으로 구름이 밀려가듯 쓸려갔습니다. 열에 들떠 앓고 있던 아이들이 푸른 피리 소리를 듣고 부스스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열 때문에 빨갛게 달아올랐던 아이들 얼굴에서 열이 차츰차츰 내려갔습니다. 얼굴에 생겼던 흉터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에 놀러 나온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철아, 네 얼굴에 물집이 나왔어. 분이야, 네 얼굴에 흉터도 사라졌어. 마을 아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살았다는 어머니들의 목소리도 집집마다 담장을 넘었지요. 김정승은 딸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속 오두막으로 찾아가 딸을 꼭 껴안아주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셋째 딸은 병을 낫게 해준 엄지머리 총각과 산속에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승은 엄지머리 총각을 셋째 사위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승 집에서는 셋째 딸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혼례날은 맑고 화창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신랑과 신부를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셋째 딸과 사위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부자가 된 남자. 옛날에 서울의 경비를 맡은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을 훈련 도감이라고 했습니다. 그 훈련 도감의 군졸 중에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화포를 다루는 일을 맡고 있어서 박포장이라고들 불렀습니다. 박포장은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생김새가 그리 잘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못난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또 술을 매우 좋아하였는데 얼마 안 되는 군졸 월급으로는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포장은 월급으로 곡식을 타면 곧장 술집으로 달려가 겨우 한 사발의 술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사발의 술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하룻밤을 꼬박 새운 다음에야 밖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박포장의 아내는 남편이 술 한 사발을 들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들어가 있는 골방 문 창호지에 침 바른 손가락으로 몰래 구멍을 내고 엿보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술 사발을 앞에 두고 고사라도 지내는 것처럼 들여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마 얼른 마시기가 아까운 모양이었어요. 한참 그러고 있다가 소리내어 한바탕 껄껄 웃고는 사발을 들어 단숨에 꿀꺽꿀꺽 마셔버렸습니다. 안주도 없이 술을 마시고는 벌떡 일어나 양손으로 무릎을 쳐 장단을 맞추면서 한바탕 흥겹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춤을 추면서 방 안을 빙빙 돌다가 펄쩍 뛰더니 빈 그릇 앞으로 가서 입을 대고 마신 술을 다시 개워내었지요. 그러자 마치 술병의 술을 그릇에 따를 때처럼 쪼르르 소리가 나면서 맑은 술이 도로 사발에 가득 차는데 처음의 양 그대로였습니다. 그 술을 다시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토해내서 다시 마시기를 수십 번이나 계속하니 마침내 날이 새었습니다. 이튿날 아내가 간밤에 본 일에 대해 묻자 박포장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술배가 워낙 커서 한 사발 술로는 도저히 채울 수가 없다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 사발을 마시면서 춤추고 노는 기분을 내는 거라오. 그처럼 술을 좋아하면서도 월급을 많이 축내지 않으려고 딱 한 사발의 술만 산다고 생각하니 박포장의 아내는 남편이 우습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한동안 중국에 사신을 보낼 때 백기를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신들이 타고 가는 배를 사행선이라 했는데 여러 명의 사신들이 저마다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있어서 함께 떠나는 배가 여러 척이었습니다. 그럴 때 수행원들 중에는 중국을 오가면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해에 사행선이 떠나는데 박포장도 화포를 다루는 임무를 맡아 수행원들 중에 끼게 되었습니다. 한 사신을 모시고 같은 배에 타고 가게 된 수행원들은 각자 마련한 장사 미천을 한 보따리씩 짊어지고 있었어요.
빈손으로 배에 탄 건 박 포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 포장 뒤에서 가난뱅이는 할 수 없다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사행선이 넓은 바다로 나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풍랑이 크게 일면서 배가 한자리에 멈춘 채 뱅뱅 맴을 돌았습니다. 여러 명의 사공들이 힘껏 노를 저었지만 배는 조금도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듯 기우뚱거렸습니다. 모두들 이제 곧 물에 빠져 죽나보다 하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을 때 도사공이 수행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다른 배들은 다 괜찮은데 오직 우리 배만 풍랑에 막혀 못 가고 있는 것은 우리 배에 운이 나쁜 사람이 탔기 때문이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는 윗사람 아랫사람 가릴 것 없이 모두 옷 한 가지씩을 벗어서 물에 던지는 법입니다. 그중 한 사람의 옷이 물에 잠기면 그 사람이 바로 옷 나쁜 사람이니 배에서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까딱하다가는 전부 물에 빠져 죽을 판이라 모두들 도사공의 말대로 옷 한 가지씩을 벗어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 옷은 모두 물 위에 둥둥 뜨는데 박 포장 옷만은 곧바로 가라앉아 보이지 않았지요. 그것을 본 도사공이 사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사람 모두가 죽을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인정상 안 될 일이기는 하지만 속히 결단을 내리셔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소서. 사신은 사공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도사공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근처에 섬이 있느냐? 도사공이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섬이 가까이에 있나이다. 사신이 그 섬으로 가자고 하여 마침내 그 섬에 배를 대었습니다. 사신은 박 포장을 물에 빠뜨리는 것보다는 섬에 내려놓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박 포장을 섬에 내려놓으려니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역시 마음이 아팠지요. 어찌 산 사람을 죽을 곳에 버리고 가겠느냐. 이제 풍랑이 좀 잠잠해진 것 같으니 그냥 데리고 가자. 하고 사공들에게 분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공들이 내린 닻을 올리고 노를 저어 그곳을 떠나려 하니 다시 풍랑이 심해지면서 배가 곧 뒤집힐 듯 흔들렸지요. 수행원들이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물에 빠져 죽을 운수를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게 틀림없소이다. 그게 누군지 한 사람씩 내려서 시험해 봅시다. 마침내 한 사람씩 번갈아 섬에 내려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렸을 때는 여전히 한자리에서 맴돌던 배가 박 포장이 내리자 금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신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박 포장을 홀로 섬에 내리게 하고 얼마 동안 먹을 식량과 의복, 솥, 도끼, 칼 따위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를 여기 혼자 두고 가기가 마음 아프다마는 사정상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가 중국에 갔다 돌아올 때까지 부디 살아있거라. 꼭 다시 들러서 너를 데리고 가마. 박 포장도 울고 사행선에 탄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당신은 배를 만드는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하고 항해에 필요한 지식도 얼마 없어서 사행선이 한번 중국에 다녀오려면 몇 달씩 걸리는 일이 예사였어요. 게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히거나 해적을 만나기라도 하는 날에는 목숨을 잃는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섬에 홀로 남겨진 박 포장이 사행선을 다시 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거나 추위에 얼어 죽기 십상이었지요. 섬에 홀로 남겨진 박 포장은 제일 먼저 풀과 나뭇가지를 얽어 움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야 비바람과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박 포장은 집에서 자기가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식량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 바닷가에 밀려온 조개와 소라를 주워 먹고 개구리와 메뚜기를 잡아먹었지요. 밤에 혼자 움막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금방이라도 무서운 짐승이 튀어나올 것만 같아 마음을 졸였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박 포장은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누워있으면 들리는 것은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뿐인데 거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 하나가 끼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매일 새벽마다 마치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쏴 하는 소리가 섬 가운데서 일어나서 해변을 지나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가 밤이면 그 소리가 다시 쏴하고 섬 안으로 들어와 사라지곤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소리가 매일 들리는데 낮에 움막 밖에 나가보면 특별히 그런 소리를 낼 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박 포장은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른 새벽에 움막에서 나와 바닷가로 갔습니다. 소리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곳이라고 짐작되는 근처의 바위 뒤에 숨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엿보기로 했지요. 잠시 뒤 먼동이 틀까 말까 할 때였습니다. 섬 가운데서 언제나처럼 쏴 하는 소리가 일어나더니 점점 박 포장이 숨어있는 바닷가까지 다가왔습니다. 박 포장이 숨을 죽이고 바위 틈으로 보니 엄청나게 큰 구렁이를 닮은 괴물이 기어오고 있었어요. 몸통은 절간 기둥만큼 굵고 길이는 몇백 자나 될지 알 수 없는데 두껍고 번쩍이는 손바닥만한 비늘들이 온몸에 덮여 있었습니다. 괴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 두껍고 딱딱한 비늘들이 서로 쓸리고 비벼지면서 쏴쏴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뻘건 두 눈알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횃불을 양쪽에 켜든 것 같았습니다. 박 포장은 너무나 무서워서 간이 바짝 오그라들었지요. 그러나 괴물은 박 포장이 바위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지 곧바로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괴물이 바닷속에서 꿈틀거리니 물결이 세차게 일어나면서 큰 물고기와 낙지, 오징어, 조개며 거북 같은 바닷속에 사는 것들이 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괴물은 큰 입을 벌려 그것들을 닥치는 대로 널름널름 집어 삼키기 시작했어요. 그놈은 낮 동안 바닷속에서 그런 것들을 잡아먹고 있다가 밤이 되면 섬에 있는 굴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괴물이 물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 박 포장은 살금살금 바위 뒤에서 나와 괴물이 지나다닌 흔적을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바닷가에서 섬 가운데로 괴물이 다니는 길이 나 있는데 도랑이 깊게 파이고 그 안에는 그간 잡아먹은 동물들의 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괴물은 섬 안에 살던 짐승들을 다 잡아먹은 후에 이제는 바닷속에 사는 고기들을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포장 자신도 괴물 눈에 띄는 날엔 꼼짝없이 한 입에 꿀꺽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자 박 포장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지요. 박 포장은 우선 동료들이 주고 간 몇 자루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괴물이 지나다니는 길목 여기저기에 날만 위로 나오도록 해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도랑 주변에 있는 대나무들을 전부 베어내고 밑동을 뾰족하게 깎아놓았지요. 그날 밤 박 포장이 마음을 졸이면서 움막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려니 바닷가 쪽에서 쏴하는 소리가 나고 얼마 안 있어서 귀청을 찢을 듯이 크고 무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돼지를 잡을 때보다 몇백 배나 큰 소리였지요. 다음에는 괴물이 도랑 속에서 몸부림이라도 치는지 쿵쿵거리는 소리가 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온막 기둥이 삐그덕거리고 지붕이 들썩거렸지요. 박 포장은 너무나 무서워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밤새 잠 한숨을 자지 못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은 뒤에야 땅이 쿵쿵 울리던 것이 잠잠해지고 가끔씩 나던 비명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포장은 벌벌 떨리는 두 다리를 간신히 버디티며 괴물이 지나다니던 길목으로 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괴물이 박 포장이 묻어놓은 칼날에 주둥이에서 꼬리까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진 채 도랑 속에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뻘겋게 이글거리던 두 눈도 불 꺼진 아궁이처럼 시커멓고 퀭하게 뚫려 있었지요. 그 크고 무섭던 괴물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리다니. 박 포장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얼빠진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괴물에 찢어진 백가죽 틈으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무엇일까 싶어 다가가서 들여다보니 영롱하게 반짝이는 구슬들이었습니다. 박 포장은 놀랍고도 신기해서 괴물의 백가죽을 들추어 보았어요. 그 속에는 온갖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그런 보물들이 어떻게 괴물 뱃속에 들어 있었을까요? 바닷속에는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들이 있습니다. 또 보물을 싣고 가던 배가 거센 물살에 뒤집혀서 바닷속에 가라앉을 수도 있지요. 물속에 사는 큰 고기들이 우연히 난파선 속으로 들어갔다가 먹이인 줄 알고 거기 있는 보물들을 집어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죽은 괴물은 날마다 바닷속에 들어가 그런 고기며 조개들을 잡아먹었으니 괴물 뱃속에 보물이 쌓이게 된 것이 아닐까요? 박 포장은 풀을 엮어 자루를 만들어서 그 보물들을 담았습니다. 전부 담아놓고 보니 서너 가마니는 확실히 될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도랑을 흙으로 메워서 괴물의 시체를 잘 묻어주었습니다. 그 후로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문득 먼 곳에서 박 포장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포장이 바라보니 멀리서 큰 배가 한 척 다가오고 있었지요. 바로 중국의 사신들을 싣고 간 배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박 포장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행선에 탄 사람들은 그 사이 박 포장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큰 다행으로 여기고 기뻐하였습니다. 박 포장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은 중국에서 금부치며 폐물, 비단, 골동품들을 한 짐씩 싸오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박 포장이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중국에서 값진 물건들을 사가는데 나는 혼자 무인도에 떨어져서 죽을 고생만 했으니 참 운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구려.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서 식구들을 대할지 그동안 혹시나 여러분들이 탄 배가 오는지 보려고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서 둥글고 예쁜 돌멩이를 주워 모은 것이 어느새 서너 가마니가 되었다오. 이거나 가지고 돌아가서 아이들 장난감으로 주든지 혹은 아내가 길쌈할 때 배틀을 받치는 데 쓰든지 하다못해 밥상이라도 괴라고 해야겠소.
그러면서 헌옷으로 덮은 자루들을 가져왔습니다. 실은 보물이 든 자루였지만 동료들은 박 포장이 하는 말만 믿고 그 속에 돌멩이가 들어있는 줄 알았지요. 그들은 돌멩이만 몇 자루 가져가게 된 박 포장이 우습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선히 그것들을 배에 실어주었어요. 박 포장이 집에 돌아와서 보물들을 장에 내다 팔았더니 그 값이 수백만 양이라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양반 골리기. 손바닥만한 밭대기를 갈아 근근히 먹고 사는 한 농사꾼이 근처에 사는 생원댁에 약간의 빚을 졌습니다. 생원은 양반 조상을 두긴 했지만 세상 물정에 어둡고 어리석은 데다가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농사꾼 집에 하인을 보내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사정하면 하인에게 농사꾼의 상투 끝을 잡고 끌어오게 하여 갖은 욕을 다하고 때로는 몇가지 때렸습니다. 농사꾼인들 그런 괴로움을 당하기 좋아서 돈을 안 갚는 것이 아니었지요. 돈만 생긴다면 얼른 갚아버리고 싶었지만 도무지 형편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딴은 돈 대신 성이라도 보이려고 자기 집 농사일을 틈틈이 생원댁 일도 적지 않게 해주건만 생원에게는 그런 것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얼른 돈만 갚으라고 성화였지요. 시달림을 견디다 못한 농사꾼이 하루는 한 가지 꾀를 내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생원댁 하인이 빚을 받으러 올 테니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구려. 그러고는 옷 이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뒤집어 쓰고 방 안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시킨 대로 어린아이를 안고 마루 끝에 앉아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였지요. 생원댁 하인이 빚을 받으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짠대로 말하였어요. 아이고 간밤에 애아범이 하루 종일 들 일을 하고 늦게 돌아와서 주린 속에 찬밥 한 덩이를 자셨는데 그것이 체했나 보. 밤중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난리를 치더니 미처 손톱 밑을 딸 새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소. 이제부터 이 어린 것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눈앞이 캄캄하구려. 하인이 깜짝 놀라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시체가 호디불에 덮여 있었습니다. 하인이 돌아와서 생원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어젯밤에 찬밥을 먹고 체해서 배가 아프다고 뒹구다가 그냥 죽어버렸답니다. 방구석에 시체가 호디불에 쌓여 있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지요. 그 마누라가 아이를 안고 앉아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오는데 불쌍해서 빚을 받기는커녕 돈이 있으면 주고 오고 싶었사옵니다요. 빚을 진 사람이 죽었다는 데야 생원도 어쩔 도리가 없어 혀만 쯧쯧하고 단념했습니다. 며칠 후 죽었다던 농사꾼이 생원댁에 문안을 드리러 왔어요. 생원이 깜짝 놀라서 벌벌 떨며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며칠 전에 찬밥을 먹고 체해서 죽었다는 놈이 아니냐. 이렇게 불쑥 나타나다니 사람이냐 귀신이냐. 농사꾼이 천연덕스레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그날 틀림없이 죽기는 죽었사오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기로 오늘 이처럼 생원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요.
생원은 더욱 놀랐습니다. 죽었다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덜어 들어보기는 했다만 직접 보기는 처음이구나. 그래 죽어보니 저승이 정말 있더냐. 소인도 죽어보기 전에는 저승이 꼭 있다고 믿지 않았습죠. 그런데 이번에 죽어보고 나서 저승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요. 게다가 저승세계도 이승과 크게 다르지 않던뎁쇼. 농사꾼의 능청스런 대꾸에 생원은 호기심이 잔뜩 생겼습니다. 사랑방 문을 열어젖히고 마당에 서 있는 농사꾼을 가까이 오라고 손짓해 불렀지요. 생원은 툇마루 끝까지 다가온 농사꾼에게 몸을 내밀고 은근히 물었습니다. 대체 저승이 어떻게 생겼더냐? 궁금하구나. 어디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아라. 농사꾼이 황송하다는 듯이 굽실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의 숨이 끊어지자마자 얼굴빛이 시퍼렇고 흉악하게 생긴 귀졸들이 나타나서 소인의 등을 밀고 어딘가로 끌고 가대요.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속을 한참 가더니 발길을 멈추는데 한 줄기 누르스름한 빛이 비치고 있었습죠. 그곳에 경치며 지나다니는 사람이며 길가에 늘어선 집 모양이 이 세상과 그다지 다르지 않던뎁쇼. 귀졸들이 소인을 앞세우고 궁궐처럼 생긴 어마어마하게 큰 집으로 들어가니 높은 자리 위에 붉은 옷을 입은 분이 앉아 계시대요. 귀족들이 소인에게 저분이 염라대왕님이시다. 곧 너의 죄를 심판하여 지옥이나 천당으로 보내실 것인즉 무릎을 꿇어라 하대요. 소인이 꿇어 엎드려 있으려니 염라대왕께서는 명부를 한참 살펴본 후에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는데 잘못 잡혀온 것이다. 도로 돌아가거라 하고 분부를 내리시대요. 소인이 돌아갈 길을 모르오니 저를 잡아온 기졸들에게 데려다 주라 하옵소서 하고 아뢰니 염라대왕이 그러라고 허락하였습죠. 귀졸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반가운 목소리로 소인의 이름을 부르대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바로 돌아가신 생원 어르신이 길가에 서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때까지 농사꾼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던 생원은 눈이 튀어나올 듯 휘둥그레져서 문틀에 기대 앉아있던 몸을 밖으로 불쑥 내밀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곳에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을 배웠단 말이냐. 과연 그곳이 저승임에는 틀림이 없구나.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생전처럼 잘 지내고 계시더냐. 생원이 궁금증이 잔뜩 나서 묻는 말에 농사꾼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르신께서는 오래 굶주리신 듯 얼굴빛이 초췌하시었습니다. 의복도 해지고 때가 낀 데다가 머리에는 페랭이를 쓰고 계셔서 처음에는 소인이 잘 몰라 배웠습죠. 양반이던 부친이 저승에서 천한 사람들이나 쓰는 페랭이를 쓰고 있었다는 말에 생원의 얼굴은 아궁이 불을 조인 듯 벌겋게 되어버렸습니다. 생원은 손짓으로 농사꾼을 더욱 가까이 불러서 귓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대체 우리 아버님께서 왜 그런 모습이 되셨다더냐? 농사꾼 역시 생원의 귓가에 속삭이듯 대꾸하였습니다. 소인도 놀라서 이유를 여쭈어 본즉 어르신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생전에 방구석에 앉아 글만 읽었지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저승에서는 양반 같은 것이 아무 소용도 없고 오직 생전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남에게 은덕을 베풀었는지를 따져서 사람값을 매기니 부득이 이 모양이 되었노라 하시되요. 소인에게 생원님 댁 소식을 물으시기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죠. 헤어질 때 소인에게 마침 일천이 있기에 약주나 한 잔 사드시라고 드렸습니다요. 거기까지 들은 생원의 얼굴빛은 완전히 흑빛이 되어버렸습니다. 말까지 더듬으며 또 물었지요. 혹시 우리 어머님께서는 함께 계시지 않더냐? 농사꾼이 주저주저하며 대답하였습니다. 대부인 마님도 뵙기는 배웠습죠.
차마 송구하여 여쭙기가 어렵습니다요. 지금 여기에 너와 나밖에 또 누가 있느냐?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로 들어가면 그만이니 어서 이야기해보아라. 그러나 농사꾼은 주저하며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생원은 그럴수록 더욱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지요. 내가 대체 무슨 일을 보았기에 그토록 말하기를 어려워하느냐. 자식된 도리로 돌아가신 부모의 근황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말하여라. 그렇다면 소인이 어떤 말을 여쭈어도 꾸짖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겠사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니 그만 뜸들이고 냉큼 말을 하렸다. 농사꾼이 그제야 못 이기는 채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생원 어르신과 헤어져서 한참 가려니 길가에 주막이 하나 있대요. 소인을 데리고 가던 귀졸이 그 주막이 술맛 좋기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하면서 목이나 축이고 가자고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죠. 안이 넓고 으리으리한데 손님들이 가득 차 있대요. 안에서 풍채 좋은 부인네가 손님을 맞아들여 술을 파는데 그분이 바로 대부인 마님이셨습니다요. 소인이 반가워서 인사를 드리니 마님께서도 반가워하시며 댁내 소식을 물으시대요. 소인이 상세히 말씀드리고 나서 귀졸과 함께 좋은 술과 안주를 배불리 얻어먹었습지요. 덕분에 귀졸한테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았습니다요. 대부인 마님은 생원 어르신과 달리 생전보다 신수도 훨씬 환해지시고 사시는 형편도 더없이 좋아 보이시대요. 생전에 양반댁 안방마님이던 어머니가 주모가 되어 있더라는 말에 생원은 귓바퀴까지 빨개졌습니다. 그래도 궁금증을 참지 못해 또 물었지요. 아니 어머님께서 그처럼 형편이 좋으신데 어째서 아버님께서는 홀로 굶주리고 계시더란 말이냐? 너는 그 까닭을 알 터이니 소상히 말해보아라. 소인은 정말 그 말씀만은 황송하여 아를 수가 없사옵니다. 농사꾼이 쩔쩔매는 신용을 하니 생원은 버럭 역정을 내었어요. 내가 나의 궁금증만 더하게 해놓고 말을 하지 않겠다니 지금 약을 올리려는 것이냐? 어서 썩 아뢰렸다. 그제야 농사꾼이 대답했습니다. 대부인 마님께서는 생전에도 생원 어르신하고는 마음이 맞지 않으셨는데 참고 사시다가 저승으로 가신 즉시 남남이 되었다고 하시대요. 소인이 그 이유를 여쭈어 보았더니 대부인 마님께서는 생전에 인자하신 성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곤 하셨는데 생원 어르신께서 그걸 매우 못마땅히 여기셨다 하시대요. 몰래 인정을 베푸시다가 어르신께 들켜서 혼난 적이 여러 번이셨답니다요. 생원 어르신께서는 힘없는 아래 것들한테도 매우 가혹하게 구셨다고 하시대요. 마님께서는 생원 어르신의 그런 성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늘 부지런하고 인정 많은 소인의 아비를 좋게 여기고 계셨는데 3년 전에 소인의 아비가 죽어 저승에 왔기에 새로 만나 부부가 되었다고 하셨습죠. 지금 두 분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 소인은 송구하여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요. 그런 까닭으로 생원님께도 말씀드리기 심히 난처했던 것입니다요. 농사꾼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생원은 창피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창피한 것도 창피한 것이지만 행여 남들이 알게 되면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요? 그야말로 양반 체면에 똥칠을 할 판이었습니다. 생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주르르 흘리다가 농사꾼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한 이야기는 너와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록 너의 아내와 아이들일지라도 알아서는 안 된다. 만약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내가 어찌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니겠느냐? 그런 일이야 생어님께서 말씀 안 하시더라도 소인이 어찌 감히 입을 놀리겠습니까요? 소인의 입을 실로 꿰매듯이 아주 꼭꼭 봉하고 있을 터이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농사꾼은 굽실굽실하면서 대답하고는 다른 무슨 말이 더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멈칫하고 있었습니다. 생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농사꾼의 귀에 대고 말했어요. 내가 진 빚은 특별히 탕감해주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집에 들러서 피차 소식이나 듣고 지내도록 하자꾸나. 소인으로서야 모두가 고마우신 분부입니다요. 말씀대로 합주. 그 후 농사꾼이 가끔 생원의 집에 들르면 생원은 좋은 술과 안주로 잘 대접하였습니다. 게다가 농사꾼은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종종 돈을 꾸어가기도 했는데 생원은 감히 갚으라는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생강빵. 옛날에 키 작은 할머니와 키 작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작고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했지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생강빵을 어린 남자아이 모양으로 빚어야겠다. 먼저 반죽을 한 다음 그 반죽을 평평하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 사람 모양을 그려서 도려내고 오븐에 넣어 구워내야지. 그 빵이 구워지면 가엾은 할아범과 나도 우리 아기를 갖게 되는 거야. 할머니는 그대로 했습니다. 먼저 반죽을 한 다음에 그 반죽을 펴서 평평하게 만들고 그것을 어린 남자아이의 모양으로 도려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븐에 넣어 구웠지요. 할머니는 빵이 다 구워졌을 시간이 되자 오븐을 열어 확인하고 빵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손이 닿기도 전에 생강빵 소년이 오븐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생강빵 소년은 곧바로 부엌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길 쪽으로 다른박질 쳤습니다. 생강빵 소년은 달리면서 자기를 쫓아오는 할머니를 향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빨리 달려서 저를 잡아보세요. 저를 잡으려면 더 빨리 달리셔야지요. 더 빨리 달려보세요. 할머니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저를 잡지 못하실걸요. 저는 생강빵 소년이거든요. 생강빵 소년을 뒤쫓는 할머니를 뒤따라서 할아버지까지 달렸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생강빵 소년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생강빵 소년은 쉬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그렇게 계속 달리다가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소를 만났습니다. 소는 생강빵 소년을 발견하자 큰 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멈춰봐. 작은 생강빵 소년, 너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는구나. 한 입에 쏙 들어가겠다. 그러나 생강빵 소년은 빙그레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욱더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달리다가 생강빵 소년은 자기를 쫓는 소를 향해 말했어요. 나는 나를 만든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서도 뜀박질을 쳐서 도망 나왔어. 마찬가지로 너한테서도 도망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고. 있는 힘껏 달려서 도망쳐라. 너는 나를 잡지 못해. 너는 풀이나 뜯어먹으며 노는 것이 좋을 거야. 내 그 뚱뚱한 몸으로 기웃뚱거리며 나를 쫓아와 보았자 끝내는 나를 잡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생강빵 소년이거든. 소는 기웃뚱거리며 죽을 뚱살뚱 생강빵 소년을 잡으려고 달려갔으나 결국에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에도 생강빵 소년은 계속 달렸어요. 달리고 달려서 이번에는 길가를 거닐고 있는 말과 마주쳤습니다. 말은 생강빵 소년을 보자 큰 소리로 외쳐서 멈춰서게 했어요. 멈춰서 봐. 생강빵 소년아. 너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는구나. 한 입에 쏙 들어가겠다. 그러나 생강빵 소년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보다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달리다가 생강빵 소년은 자기를 쫓는 말을 향해 말했어요. 나는 나를 만든 할머니와 할아버지한테서도 뜀박질을 쳐서 도망 나왔어.
또한 방금 전에는 소가 나를 잡으려고 따라왔지만 나를 잡지 못했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한테서도 달려서 도망칠 수 있어. 나를 잡아봐. 너는 나를 잡지 못해. 너는 길가에서 어슬렁거리며 놀기나 하는 것이 좋을 거야. 네가 아무리 힘차게 달려서 나를 쫓아도 끝내 나를 잡지 못할 거야. 말은 멋진 갈기를 휘날리며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생강빵 소년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런 후에도 생강빵 소년은 계속 달렸습니다. 달리고 달려서 이번에는 길을 고치고 있는 어른들과 마주쳤지요. 어른들은 어린 생강빵 소년을 보자 큰 소리로 불러서 멈춰서게 했어요. 작은 생강빵 소년, 멈춰봐. 너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는구나. 한 입에 쏙 들어가겠다. 그러나 생강빵 소년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보다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달리다가 생강빵 소년은 자기를 쫓는 어른들을 향해 말했어요. 나는 나를 만든 할머니와 할아버지한테서도 뜀박질 쳐서 도망 나왔어. 소도 나를 잡으려고 쫓아왔지만 나를 잡지 못했지. 방금 전에는 말도 나를 잡으려고 따라왔지만 나를 잡지 못했어. 아저씨들로부터도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어. 나를 잡아봐. 아저씨들은 절대로 나를 잡을 수 없어. 아저씨들은 길이나 계속 고치는 것이 좋을 거야. 어른들 여러 명이 있는 힘을 다해 죽기 살기로 쫓아갔으나 생강빵 소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에도 생강빵 소년은 계속 달렸어요. 달리고 달려서 이번에는 강가에 이르렀지요. 휴, 이걸 어떻게 건너지? 강 앞에 멈춰선 생강빵 소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강을 건널 방법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며 계속 강 앞에 서 있었지요. 생강빵 소년이 강 앞에 서서 곰곰이 생각하는 사이 여우가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여우는 어린 생강빵 소년을 보자마자 단숨에 먹어치우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 생강빵 소년, 넌 이 강을 건너고 싶니? 건너고 싶어. 생강빵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뛰어서 내 등에 올라타. 내가 너를 태워서 강을 건너게 해줄게. 여우의 말에 생강빵 소년은 곧바로 여우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여우는 생강빵 소년을 태운 채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강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여우가 생강빵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생강빵 소년아, 네가 내 등에 앉아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그러다가 물에 빠지면 큰일 아니니? 내 생각에는 내 목으로 옮겨 앉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구나. 그래, 알았어. 순진한 생강빵 소년은 여우의 목에 앉았지요. 그리고는 여우는 조금 더 헤엄을 쳐 갔습니다. 여우가 다시 생강빵 소년에게 말했어요. 생강빵 소년아, 네가 내 목에 앉아있는 것이 어쩐지 불안하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물에 빠지면 큰일 아니니? 내 생각에는 내 코로 옮겨 앉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그래서 어린 생강빵 소년은 여우의 코끝으로 뛰어가 앉았습니다. 그 순간 여우는 곧바로 자기의 얼굴을 뒤로 젖혀 생강빵 소년을 덥석 물었어요. 여우의 한 입에 생강빵 소년은 벌써 반이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여우는 생강을 넣은 사람 모양의 빵인 생강빵 소년을 덥석 물었습니다. 생강빵 소년의 4분의 3이 사라져버렸지요. 또다시 여우는 어린 생강빵 소년을 덥석 깨물었습니다. 드디어 생강빵 소년은 남김없이 깨끗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할머니가 아들로 삼으려고 맛있게 구운 생강빵 소년은 이렇게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선한 사람, 본인이 악한 사람,
본인이 선하면서 주변 사람까지 선하게 만드는 사람, 본인이 악하면서 주변까지 악하게 만드는 사람이 그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 피리소리 이야기에서 주인공 총각은 우연히 발견한 피리로 역병으로 힘들어하던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착한 마음씨 덕분이었을까요? 피리는 오로지 총각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신기한 피리가 실제로는 있을 수 없지만 이것은 곧 선한 마음으로 주변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